물가가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점심시간 때 식사해 보시면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이 롯데마트 이런 데 가셔가지고 쇼핑을 하셔도 물가가 그렇게 안정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됐으니까 금리를 인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어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마스터 곽수정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경제는 나름대로 버티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버티기 과정에서 환율이 급락을 한다든지 가치가 급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수출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넉넉하지만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래저래 뭐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경제도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은 보니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뭐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견해와는 좀 달리 가져가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곧이어 터져 나올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과정을 겪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의 환율이나 금리 문제가 요동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제가 그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한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한 번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된다면 두 번 위기가 났는데 세 번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뭐 한 번 일어난 탄핵은 두 번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두 번 일어난 탄핵은 반드시 또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일어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정치적 이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87 체제, 87년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이야기는 저보다 몇십 배 똑똑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남겨두고 오늘 저는 경제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를 발표를 했죠. 이제 아마 시무식 때 하신 것 같은데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확실성, 신뢰성을 좀 강조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좀 오버하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버라고 하는 것은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와 그리고 정부 각각의 어떤 경제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을 강하게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 여러분들과 경제마스터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6,500조에서 7,000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이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때 경험해 보셨지만 국가가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냈고 환율 또한 급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선물 시장을 가서 보시면
2026년 7월까지 외환선물시장 가격표를 제가 봤는데요. 그때까지도 1,4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환율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 펀더멘탈의 시스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최우선에 있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 국가부채 문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이 부분인데요. 미 연준이 내년도 2025년이죠. 참 벌써 올해 2번 정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경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의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 중립금리 수준을 3.5%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지금 4.5, 4.25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미 연준은 1%포인트 더 떨어뜨릴 수가 있죠. 0.75에서 1%포인트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미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지난 12월 달 작년 회의에서 마지막 점도표로 나타난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12월 달까지 나타난 미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좀 떨어뜨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 자체의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국 경제도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퀘스천 마크로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하게 써서 관세를 인상시킬 경우에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또 노동시장은 지금과 같이 3% 후반에서 4% 초반에 안정적일 것인가? 아니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마 지켜봐야지만 환율 문제나 금리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중순이 되면 예산안 미 연방 정부의 예산안이 이제 바닥이 나고 다시 이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타날 여러 가지 환율 문제가 이미 세계 주요국 환율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고 약달러로 어쨌든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달러를 지향하는 국가지만 그거는 거치고 속내는 필요에 따라서 약달러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도 0.87 1달러에 그 다음에 유로화도 0.9 한 1 정도로 됐나요? 그렇게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미 금리의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따라서 세계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 문제가 부각이 될 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6%대에서 2%대로 안정이 되었다라는 이창용 총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전 세계에 거쳐서 이제 공급 사슬이 다 막혀버렸을 적에 물가가 6.3%까지 달했던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대니까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로서는 약간 리스키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이 리스키하냐?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점심시간 때 식사해 보시면 물가가 안정됐다는 느낌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이 롯데마트 이런 데 가셔가지고 쇼핑을 하셔도 뭐 코노코도 마찬가지고요. 코스코 같은 데죠. 물가가 그렇게 안정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됐으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해에 우리 근로자들, 회사원들의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게 명목 임금 빼기 실질 금리인데,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빼버리시면, 예를 들어서 명목 임금이 3%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4%였다. 이래버리면 마이너스 1%잖아요. 실질 임금이. 그래서 올해 2025년이 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임금 상승을 아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는 꿈 깨시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아마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노동 비용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는 자본 비용의 양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계엄이 발표했을 때도 바로 그 다음 날 기업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긴급 회의의 내용은 자금 회의였고요.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였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지금 매물로 내놓으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외환위기라고 하는 관점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외환 보유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고 1월 초가 되면 한 3,9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대부분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한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너무 작아서 외환위기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친 해석이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이창용 총재께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시는 게 물가인데,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금리를 내리면 자영업자나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해드린 그 대출 자금이 대부분 외국계 은행에서 금리가 낮을 때 빌려온 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 대출금으로 은행들이 돈을 대출받아 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재대출해 준 상태. 그러면 지금 미 연준이 금리가 꺾이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부담이 좀 줄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가 인하하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기업과 가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환율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400원 중반대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2026년 7월까지 선물 시장에 지금 선물하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과 가계의 부채 비용,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 1913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추정치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2,700조 원을 또 부채로 들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4,6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부채 한 1,800조를 더하면 6,400조 정도 되는 규모의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형세의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빚은 뭐 6,500조가 되었건 7,000조가 되었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치더라도 일단 이자 비용 부담 문제는 계속 존속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 미 연준이 올해 두 번밖에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 4.25%에서 두 번 내려봤자 뭐 3. 얼마 되나요? 4%에서 4.2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를 옥죄는 하나의 아킬레스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문제인데,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내수가 풀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경제는 고립무원의 경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 경제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신세동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2024년도 대중국 수출이 7% 늘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수출이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 7%가 는 것은 우리 경제가 EU라든지 아프리카 또 동남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되는 문제였고, 이것이 결국은 내수로 또 파급이 되면서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채무가 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역시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경매 물건의 값들은 시장에서 원래 가져갔던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물건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경제의 소위 말하면 이 금융 문제, 금리는 인하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 버리니까 이 환율 부분에 의한 금융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 문제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동성 문제의 압박은 환율이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되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우리 기업 자체가 과잉 투자한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건설에 과잉 투자한 부분이 부동산 PF 부실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아마 시행시공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뭐 통계적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공사로부터 받았던 수표가 이미 부도 처리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뭐 이미 분양이 끝났으니까 뭐 한 500억 정도 버셨으면 수표로 못 받는 돈이 100억이 된다고 해도 한 400억은 버셨다. 뭐 큰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이 벌써 그런 냉각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문제, 환율 문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 이게 결국 부동산 경기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전반적인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